자, 그럼 80쪽으로 갑니다. 문제 풀어보셨어요? 풀리나요? 풀리면 됐어요. 풀리면 앞으로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한번 몇 번 제가 더 풀어보라고 할 거거든요. 몇 번 더 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유량재량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요연급의 첫 번째 테마, 수요연급에서는 5개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테마를 클리어하신 거예요. 두 번째 테마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테마를 가시기 전에는 80쪽인데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법칙. 법칙은 요 영어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PQ. 투자론에서 익숙해져야 될 단어 두 가지는 수익과 위험이고요. 세로축이 수익이고 가로축이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 경제론, 수요연급 이론에서 익숙하셔야 될 단어는 가격과 량, 임대료와 양입니다. PQ. 영어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같은 말로 임대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량저량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수요연급 이론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가격과 임대료 동의어처럼 쓴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Q는 quantity라고 해서 량인데 Q 뒤에다가 D를 쓰면 demand라고 해서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Q 뒤에다 S를 쓰면 supply라고 해서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셔야 될 법칙은 딱 두 개 법칙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칙은 뒤에 탄력성이나 균형에 가더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까먹어요, 이 법칙을. 우리가 배우셔야 될 법칙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뭐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고 나발이고 법칙은 무조건 PQ예요. 그죠? 예, 가격과 량. 다만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공급량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항상 순서가 앞에 게 가격, 뒤에 게 량이에요. 요거는 뒤에 교차 탄력성에 가셔도 한 재와의 가격, 다른 재와의 수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 자체를, 수요공급의 구조 자체를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게 가격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수요고. 물론 이거는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 내 거 가격, 내 거 공급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교차 탄력성에 가면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 이렇게 바뀌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적게 살려고 하고요.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살라 그래요. 근데 공급자들은 달라요.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팔고 싶어 하고요. 가격이 싸지면 적게 팔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격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수요량은 반비례로 움직이고요, 가격의 공급량은 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배우시냐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된다 그래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격 예상에서 가격이라는 말을 띄웠고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에 가면 이것과는 반대예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야지 공급이 증가되고요. 대체재 가격은 하락하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해야지 공급이 증가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유는 가격에 반응하는 게 수요는 반비례로 움직이고 공급은 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문에 가격이 있으면요, 수요 쪽만 잘 기억하셨다가 공급은 반대다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는 한 글자로 역 그러기도 하고 부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역. 부. 요거는 부로 표시하면 깔끔한데 마이너스고요. 얘를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우하향은 수요 곡선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 한 글자로는 정, 부호로는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합니다. 요거 그 기본 과정에서는 다 설명드리고 이해도 다 시켜드렸는데 지금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안다고 보고 가는 거야. 안다고 보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다고 보고 가는 겁니다. 안다고 보고. 자, 그래서 손가락 두 개 꺼내서 요게 P고 요게 Q일 때 PQ가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PQ가 이렇게 움직이면 공급 법칙.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두 손가락이 반대로 움직이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따져서 비례로 움직이면 공급 법칙이고 반비례로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하향의 모양이다 그랬고요. 우하향. 이게 이제 우하향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이다. 그런데 이게 우상향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측으로 가면서 내려오느냐,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오느냐. 이게 디맨드 커버, 서플라이 커버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가격 100원, 가격 200원, 가격 300원, 양 10개, 양 20개, 양 30개. 가격 100원, 가격 200원, 가격 300원, 양 10개, 양 20개, 양 30개. 자, 가격이 100원 할 때는 30개 사셔야 돼요. 200원 할 때는 20개 사셔야 되고 300원 할 때는 10개 사셔야 됩니다. 그걸 연결한 걸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죠.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만 파시고 200원 할 때 20개 파시고 300원 할 때 30개 팔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된다.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가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수요 곡선은요, 때려 죽여도 우하향입니다. 때려 죽여도 우하향. 공급 곡선은
때려 죽여도 우상향입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 그랬을 때만 수직이에요. 물리적만 뭐고 수직.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 곡선만 수직이고요. 나머지 공급 곡선들은 우상향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우하향이 된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 공급 곡선이 우하향이 된다. 토지 공급 곡선은 우하향이 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토지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 되거나 예외적으로 수직인 경우가 한 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심리학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많냐면 심리학에서는 우하향과 우상향이 글자 한 글자 차이예요. 심리학에 가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이 약하신 거예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다.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자꾸 다른 걸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 그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응용이 안 돼서 틀리고 기본이 안 돼서 또 틀리고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은 50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점. 오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방금 봐드렸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만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계속 강조가 됩니다만은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고요. 디맨드 커버.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입니다. 서플라이 커버.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은 균형점은요. QD와 QS가 같아지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 그러니까 앞으로 균형을 만들려거든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때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양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논의 편의상 숫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숫자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쓸 거고요. 양은 10개, 20개, 30개 쓸 건데 자,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했고 현재 균형 가격은 200입니다. 근데 얘가 300대기도 하고 100대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양이요. 그 20개에서 30개가 되기도 하고 20개에서 10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양이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거 양은요. 절대로 상승했다,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격은 세로축을 담당하고 종축을 담당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읽을 때 상승, 하락이라고 읽어요. 가격은 증가, 감소라고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은요, 종축이 아니죠. 횡축을 담당하고요. 가로축을 담당하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그러니까 증가, 감소라고 읽습니다. 양은 절대로 상승, 하락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가격은 뭐라고 읽고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여기 이해됐는지 확인 들어갈 건데요.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 잘 있다가 여기로 갔어. 그럼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격 하락에 양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가면요. 가격 하락에 양도 감소됐다 이렇게 읽고요.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가면요. 가격은 상승했는데 양은 감소했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요거 말고 4개가 더 있어. 얘가 여기로 가면요. 가격 상승에 양 불변이라고 읽어요. 양이 왼쪽도 오른쪽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것도 느낌이 왔겠지만 가격 하락에 양 불변. 눈치 더 빠르신 분들은 이것도 알겠지만 가격 불변에 양 증가. 양만 증가. 얘가 여기로 가면요. 가격 불변에 양 감소. 그렇게 해서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갔을 때 심심해 죽겠네. 균형의 이동이나 한번 판단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가운데다 점을 한번 찍어 놓고요.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갖다가 대각선까지 해서 8개를 찍어 놓고 중간에 점 하나 찍고 점을 뺑 돌아가면서 8개를 찍어 놔서 상승 증가, 불변 증가, 하락 증가, 하락 불변, 하락 감소, 불변 감소, 상승 감소, 상승 불변 이렇게 한번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수용급 이론 공부하실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요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수요 법칙이 왜 일어날까?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 하나는 소득 효과, 또 하나는 대체 효과, 또 하나는 기회비용. 이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수요 법칙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칠판 보십니다.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 자,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격 효과라는 놈 때문이에요. 가격 효과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한 효과예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한 효과인데 소득 효과는 한자화가 떠요. X제가 뜨고 대체 효과도 한자화가 떠요. X제가 떠요. 근데 대체 효과에서는 Y제가 하나 더 떠요. 즉 대체 효과에서는 다른 자화란 말이 꼭 하나 더 떠주고 소득 효과에서는 X제밖에 안 떠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실질소득이란 말이 떠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게 소득 효과인지
대체 효과인지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요, 다른 재화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란 말이 없이 끝나버리면 무슨 효과고? 소득 효과고, 다른 재화란 말이 있으면서 끝나면 대체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옛날에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이 살았대요. 이 사람이 콜라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콜라 한 캔에 500원인데 이 콜라를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콜라 사 먹는데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진 얼마? 20개 사 먹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이왕 콜라 좋아하는 거 콜라 40개 사 먹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40개 사 먹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콜라 가격을 250원으로 떨어뜨리면 40개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콜라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40개 사 먹게 하는 방법은 하나 더 있더란 얘기예요. 소득을 증가시켜 버리면 된다. 자, 그럼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랑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는 수요량을 증가시키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효과 맞습니까? 이런 짓을 우리는 소득 효과라 그래요. 따라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명목 소득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수요량이 증가되거든요. 하면 이건 무슨 효과? 소득 효과고. 이번에는 대체 효과를 소개해 드릴 건데, 대체 효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대체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체재는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래요. 그럼 성격이 유사한 재화겠죠. 콜라와 사이다 같은 거, 소주와 맥주 같은 거, 짜장면과 짬뽕 같은 거,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대체재라고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완벽한 대체재가 안 되더라도 그냥 대체재로 처리해줘. 예컨대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것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같은 것도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합시다. 가격이 똑같아요. 뭐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자, 한번 해보죠.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재예요. 사이다 500원, 콜라 500원. 뭐 사실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요, 사이다를 20개 드시더래요. 콜라도 20개 드시고.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요, 아무도 사이다 안 사 먹게 할 거예요. 사이다 사 먹던 20놈들이 전부 다 콜라로 넘어와서 콜라 수요량을 40개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도와주세요. 콜라 가격을 떨어뜨리면 돼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었는데 콜라 가격이 반으로 까지면 다 콜라로 넘어오지. 맞아요? 근데 콜라 가격을 가만히 냅두고 콜라 사 먹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다 가격을 올려버리면 아무도 사이다 안 사 먹지, 콜라 사 먹지. 결국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그 재화와 비슷한 다른 재화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재화를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키겠죠? 이걸 대체 효과라 그래.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화가 1개 나왔는지 2개 나왔는지를 구분하시고, 2개 나왔다의 판단 기준은 지문에 다른 재화란 말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재화란 말이 있는 순간 걔는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기회비용, 그렇죠. 일로 오세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보겠습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회비용은 어떤 걸 선택하니까 포기되는 게 나오고, 포기되는 게 한 개 있으면 그게 기회비용이고, 여러 개 있으면 포기되는 최선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은 그 차선책이면서 요구수익률이다라는 말을 써요. 차선책이면서 요구수익률이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계산하고 있는 비용이다.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비용이다라는 말을 써요. 실제로 지불할 수는 없는 비용이다. 실제로 지불할 수는 없는 비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나오셨어요.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계신데, 작년 이맘때 학원을 안 나왔던 시절에는 뭐 하고 있었나? 예컨대 자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늦게까지 놀다가 자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셨어요? 학원 선택하셨죠? 그럼 뭐를 포기하고 학원에 오신 거예요? 지금 잠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이 잠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기회비용은 선택된 게 기회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택에 따라서 포기되는 게 기회비용인데, 문제는 포기되는 게 여러 개 있을 때예요. 자, 잠 안 자고 TV 볼 수도 있고, 각종 개모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에 돈 벌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 국민중개사 공부는 어떤 분들도 많이 하면 제가 알거든요. 중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예컨대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고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냥 부동산업체 실장들이 있어요, 실장들이. 그러니까 중개업은 잘하는데 실장들이 왜 중개사 자격증을 따로 꼬고 오냐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더러워서 못해 먹어,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더 할 거예요. 더러워서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님이 물어. 자격증이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 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하면 모양 빠지고. 그럼 다른 말로 자꾸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만 묻고. 더러워서.
더러워서. 그래서 학원에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치는 가치가 뭘까? 포기된 이 학원을 지금 오셨다. 나는 지금 학원 안 따르면 돈 벌고 있을 거다. 그럼 이 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기회비용. 그러니까 포기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포기되는 것 중에서 최선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이 기회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선책이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뭐고 있겠지? 돈 벌고 있겠지. 자는 건 아까 끝났고 돈 벌고 있겠지. 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돈 포기하고 지금 학원에 오신 거예요. 차선책이지. 그리고 나중에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가 클 때 투자하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뭐가 되면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이걸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은 항상 요구 수익률만 기회비용입니다. 이유는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선택되는 게 없단 말이야. 포기되는 것도 없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기회비용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대가 클 때 투자하고 요구가 항상 포기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구 수익률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수익률로 얘기하면 다섯 글자로 무슨 수익률입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 마치 동의어처럼 씁니다. 요구 수익률과 기회비용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사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뭘 선택하셨으니 학원을 선택하셨으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니까 이런 게 포기되는구나라고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비용이지 실제로 지불할 수는 없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포기된 거라서 그래요.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비용은 포기된 최선의 값어치로서 차선책이며 요구 수익률과 관련이 있고 계산된 인식된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대화 중간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사람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기사 네이버 뉴스에서 봤는데 그 영국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그 약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클래스 계층이 있대요. 그 노동자 계급이 있고 중산층 계급이 있고 상류층 계급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뭐 아까 봤는데 까먹었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할 때도요. 그 노동자 계층은 what 그런데 what 그리고 중산층이 뭐라 그런다 그러더라. 내가 봤는데. 파든은 상류층이 그렇게 얘기한대. 파든 이렇게 하면 파든 하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봤는데 까먹었네. 쪽팔려. 씨. 내가 요거 얘기해 주려고 또 아까 외웠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화 중간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이 양당 격식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올해 이 공부 끝내야지. 내년에 이 공부 다시 못해. 내년에 또 이 공부를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쌤 봐요. 내년에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학원 나와야 되지. 돈 들어가지. 막 주변에 지랄하지. 막 돈도 못 벌지. 그럼 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내가 올해 꼭 합격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밑에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예, 기회비용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모든 법칙에 예외 있듯이 수요 법칙에도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예외는. 자, 그러면 법칙의 예외를 좀 보여드릴 건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량이 늘어. 놀라지 마시고 예외네 하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더 줄어. 놀라지 마시고 예외네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예외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는 수요량이 늘어야 되는데 줄죠? 예, 이런 제어를 기펜제라 그래요. 무슨 제? 기펜제는 열등제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열등제는 우등제, 정상제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S10이거든요. S10 맞아요? 예, S10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좋아요. 좋겠지. 그러면 갤럭시 S10이 좋아요? 갤럭시 S2가 좋아요? 10이 좋지. 근데 가전 제품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들 가격은 떨어져요. 그렇겠죠? 예, 출고가를 낮춥니다. 그럼 출고가를 낮추면 그걸 많이 사야 되는데 더 이상 구식이 돼버린 그런 놈들을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요 법칙에 따르자면 제일 많이 사야 될 게 갤럭시 S1일 겁니다. 걔가 제일 쌀 거니까.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할 거야. 지금 중고 시장에 가면. 근데 걔가 제일 많이 팔리나?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열등제 같은 제과들은요. 오히려 수요량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제를 기펜제라고 한다? 한번 가볍게. 두 번째.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야 되잖아. 늘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베블렌 효과라 그래요.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는 사치, 과시성 소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백화점에 그 가방, 명품관에 가방을 하나 걸어놨는데요. 200만 원 걸어놨더니만 사람들이 10개를 사려고 하더래요. 10개. 예. 근데 500만 원 붙여놨더니만 20개를 사려고 하더래요. 20개. 가격 오르고 있는데 700만 원 붙여놨더니만 30개를 사려고 합니다. 30개. 왜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냐면요. 주로 사치제에서는요. 소비 목적이 과시성 목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서 학원에 들고 오는 거지. 그래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지 우리 남편이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안물 씨. 안궁
어? 아, 근데도 자꾸 남편이 사줬다. 그래 알았어 하는데 자 이쁘지 이거 얼마다 막 이렇게 자꾸 안 물었는데 자꾸 안 궁금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싸면 과시를 못하는 거지. 비쌀 때 과시 심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저를 베들렌 효과라고 한다. 모든 법칙에 예외 있듯이 수요 법칙에는 베들렌 효과나 기펜제 같은 예외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5억입니다. 수요량은 20개입니다. 법칙을 따라서 얘기하시죠. 아파트 가격이 4억이 되면 수요량이 몇 개가 돼요? 30개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아파트가 6억이 되면 수요량은 몇 개가 되겠죠? 10개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방금 아파트에 뭐가 변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나요? 요것만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그냥 가격 약해. 그냥 가격은 약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주택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주택 가격. 오피스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오피스텔 가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이걸 해당자와의 가격이라고 할 겁니다. 해당자와의 가격. 그러니까 어떤 재와의 수요량의 변화를 물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고요. 단독주택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단독주택 가격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아파트 가격 5억을 고정시킬 겁니다.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소득이 늘고 줄고 하면 이게 변할 수 있어. 인구가 늘고 줄고 하면 이게 변할 수 있어.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면 또 이게 변할 수가 있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가격 예상입니다. 가격 예상. 자, 제가 방금 가격이라 그랬나요? 가격 예상이라 그랬나요?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겠어요? 예상이겠어요? 예상이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아파트 가격 예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만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싸 보입니다. 사요 안 사요? 미리 사야지. 오르기 전에. 맞아요? 근데 가격이 4억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죠? 현 시점에서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래서 팔을 위로 뻗어요. 내가 뻗어볼게. 뭐 여러분들은 뭐 보기만 해도 돼요. 난 나중에 틀리는 내용은 아니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은 많으니까 싸니까 수요가 많다. 증가되지만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면 지금 가격은 많으니까 비싸니까 수요가 뭐 된다? 감소된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빌라 가격.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와 빌라를 대체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체제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빌라 가격이 5억이에요. 뭐 사실 거예요? 그럼 뭐 사신다고 해야 돼요? 아무거나. 근데 빌라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건 아파트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빌라 가격이 올랐어. 그럼 사람들은 빌라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 빌라가 비싸면 빌라 안 사고 뭐 산다? 아파트 산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는데도 아파트 수요량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의 변화라고 할 거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할 겁니다.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논의 편의상 대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보완제가 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제.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둘 다 일단은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결론은. 둘 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 변화되는 원인이 다른 거예요. 변화되는 원인이. 자,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그 제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고요.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그 제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귀찮아도 그냥 가격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가격 이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해당제와 가격 이외라고 하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에. 자, 얘 끝날 때 뭐로 끝났죠? 가격으로 끝났죠. 근데 얘는요. 해당자와가 아니라서 해당자와 가격 이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면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요. 족보를 따집니다. 족보. 심하게 따집니다. 자,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량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빌라 가격이나 단독주택 가격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어.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지. 이거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수요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걔는 해당 재화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량이 변하고 다른 놈의 가격이 변하거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세요. 가격이 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뭐가 붙으면 대체재나 보완재, 그게 내게 아닐 때, 가격이 뜨더라도 내게 아닐 때,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다, 수요의 변하다? 아니 대체재나 보완재는 끝날 때 가격으로 끝났는데 왜 이게 수요의 변화래요 하면 해당 재화가 아니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7번 보세요. 심화이론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화이론 수업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그랬어요? 하야. 방금 누가 우상이 한 것 같은데. 예. 아, 했어. 진짜 했다고. 아씨, 네 대충 물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CCTV를 돌려보면 내 잡아낼 수 있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예,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 헛나와서 헛넣으면 안 된다고, 말이. 헛넣을 때 말이 헛나오면 안 된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 헛나와서 그렇지, 내가 알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시험 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쌤, 내 괜찮아. 다 아는 거 틀렸어. 그런다고. 다 안 돼. 자꾸 틀린데, 근데. 헛넣으면 안 된다고, 그게. 자, 10개, 20개, 30개입니다. 자, 볼게요. 가격이 100원 할 때는 수요량은 30개예요. 200원 할 때는 20개예요. 300원 할 때는 10개예요. 조금 더 할까요? 150원 할 때는요, 25개. 250원 할 때는 15개. 지금 뭐가 변하고 있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고 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상에서 점이동을 해요. 그럼 중요한 건 점이동이 중요할까 곡선상이 중요할까인데요. 곡선상이 중요해요. 이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요, 가격에 대응하는 점이요, 전부 다 어디 있냐면요, 곡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가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고요, 상향으로 가면 수요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상향으로 갔느냐 하향으로 갔느냐, 이렇게.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우하향이기 때문에 하향 쪽으로 가야지 증가해요. 아시겠어요? 상향 쪽으로 결따라 밀면 감소가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수요 변화는 달라요. 자, 보세요. 가격 2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라 그랬지?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 가격에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은 가만히 냅둘 거거든요. 가격 이외 요인을 변화시킬 건데 요 라인을 좀 잘 보세요. 라인 보고 계세요? 가격 200원 라인에서 소득이 증가돼 버렸어. 그럼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맞아요? 가격 200원 라인에서 소득이 감소돼 버렸어. 그럼 수요량이 20개에서 10개.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갔지?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갔지? 점 이동해야 안 해요? 하잖아. 자, 다시. 이게 점인데. 괜찮아요. 이게 점인데 이 점이 일로 가고 이 점이 일로 갔지. 요 점이 여기로 가고 요 점이 여기로 갔지. 점은 둘 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점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점은 위에서도 이동하고 밑에서도 이동하니까. 근데 밑에서의 점 이동은요, 곡선을 벗어나서 점 이동한 거예요. 곡선 상이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벗어나서 이동한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시험에 나올 때는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잘 나와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곡선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건지, 그 곡선이 움직여버리는 건지, 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건지가 핵심이라는 거지. 근데 아까 배웠습니다. 우측 가면 무조건 뭐? 증가. 좌측 가면 무조건 뭐? 감소입니다.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입니다.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입니다. 근데 시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증가 대신에 우상향 이동 이렇게 나와요. 우상향 이동. 감소 대신에 좌향 이동 이렇게 나와요. 좌향 이동. 좌향 이동. 근데 아까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 그래요. 우하향의 모양. 그럼 봐봐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우하향의 모양이고, 증가는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가니까 우상향 이동이고, 감소는 좌하향 이동이고,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이고, 증가는 우상향 이동이고, 감소는 좌하향 이동. 이러다가 우리가 공부하다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쳐버려요. 연필 던지면서 안 해,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상향 이동, 좌향 이동은 한 개 다 중요해요. 한 개 다 안 중요하고, 우와 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와 자가 중요합니다. 우측으로 가면 무조건 뭐? 증가, 좌측으로 가면 무조건 감소. 그러면 우상향 이동과 좌향 이동은요, 심리학에서 틀리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수요곡선의 모양이에요.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저 보세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 자, 수요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모양이 모양이다. 맞아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이건 수요량이 변화예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수요의 변화예요. 이거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결 따라 우측을 한번 밀어봐. 결 따라 우. 갈 수밖에 없어요. 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요곡선의 모양만 잘 기억하셨다가 결 따라 밀어야 돼요. 우측으로 밀 때는 이렇게 밀어야 되지. 우상향 이동. 좌측으로 밀 때는 이렇게 밀어야 되지. 우측으로 밀면서 이렇게 밀 수는 없는 거잖아. 좌측으로 밀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우하향 모양인데 증가는 우상향 이동, 감소는 좌향 이동.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측과 좌측이에요. 대신에 모양 꼭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해되신 분들은 제가 요리를 모시겠습니다. 대신 이해 안 된 분들은 오지 마세요. 이해 안 된 분들 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해된 자 일로 오시고 이해 안 된 분들은 저것만 쳐다보고 계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괜히 힘들게 하지 마 서로. 자, 그러면 저랑 우리랑 자, 이해되신 분들 다 오셨나요? 네, 차별 대화하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 일로 오세요. 오셨어? 이해 안 된 분들 또 오지 말라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 축 끝날 때까지 저만 쳐다보고 있어. 저기 학창 시절에 왜 어떤 쌤들 중에 그런 쌤들 있었잖아. 야, 너 나와. 벽 보고 있어. 그러잖아, 그죠? 예. 하루 종일 벽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벽 보고. 우리 성인들은 벽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것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벌이야, 벌. 벽 보고 있어.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공급량의 변화고요. 요게 공급의 변화인데 여러분들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렇지. 말이 너무 안 된다 그랬어. 공급곡선은 우상향이에요. 그럼 이 공급곡선 맞나 이거? 맞나요 이거? 네. 근데 공급량의 변화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해당자와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곡선 상에서.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상향이 증가야. 하향이 감소고. 아까랑 다르지? 근데 공급의 변화는요. 해당자와 뭐가 변해서?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우측으로 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증감. 좌측으로 가면 감소라 그랬죠? 네, 근데 우측으로 가서 증가될 때는 이번에는 우하향 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과하는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하향 이동이고 감소는 상향 이동인데 왜 상과 하의 방향이 달라지냐면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요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이기 때문에 증가는 우상향 이동, 감소는 좌향 이동이었는데 자, 잘 봐요. 손에 스냅이 있는 거지. 스냅이 살아있지. 공급이 증가되고 감소될 때는요. 우하향 이동, 좌상향 이동이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용 수성 사이펜은 무조건 들고 있겠지. 그러다가 우하향을 만들어봐. 그럼 증가 우상향 이동, 감소 좌향 이동 된다니까. 컴퓨터 수성 사이펜으로 우상향을 만들어봐. 그럼 증가 우하향 이동, 감소 좌상향 이동이 된다니까. 근데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수요곡선의 모양과 공급곡선의 모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걸 갖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이고 공급곡선의 모양은 우상향의 모양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 수요량의 변화는 공부할 게 없어. 해당자의 가격밖에 없으니까.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걔를 공부할 거고 공급량의 변화를 공부할 게 없어. 공급의 변화를 봐야 되겠지. 가격 이외이니까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근데 또 특이하게 문제풀이반에 가셔서요. 문제풀이 할 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찾잖아요. 그때는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훨씬 중요한데 문제풀이에서는 공급량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면 걔는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업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거랑 시험장 가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이 테크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82쪽 길잡이 문제 4번. 자, 82쪽에 길잡이 문제 4번 보고 계십니까? 자, 뭐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냐면 체크하지 마세요. 문제 원본 유지하세요. 아파트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근데 저는 이 아파트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 했네. 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원본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무엇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이니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수요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풀이에서는 수요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왜냐면 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오른쪽을 먼저 보는 거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예요? 아파트 가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격하면 약해.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번에 있어? 3번이 정답이라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짝 저랑 무슨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91쪽으로 갑니다. 1번 문제. 91쪽 1번 문제 가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글자가 주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주택이라고. 자, 원래는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요인에서는 공급의 변화가 훨씬 중요한데 문제 풀 때는 공급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급량을 변화시킨 요인은 뭐니까?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 몇 번에 있어? 1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그러면 내 문제 따로 낼게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찾고 싶거든요. 듣고 있나요? 오피스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죠? 오피스텔 가격 해야 됩니다. 근데 지문 수요량 변화에 아파트 가격이 있어. 걔는 땡이야. 지금 오피스텔 물었잖아요. 얘가. 아파트 가격은 대체재 가격이라서 해서 수요의 변화로 빠져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재화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격부터 찾지 말고 어떤 재화인지. 그 재화가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그리고 그놈 가격 해야지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좀 이따 할 건데 그중에서 저랑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책은 안 보셔도 돼. 일단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몸풀기용. 소득 하겠습니다. 소득. 자, 소득이 시험에 뜨면요. 소득이 시험에 뜨면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만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소득에는 무조건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만 답이 되니까 소득의 정열중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요걸 저랑 세 번 같이 할 거예요. 소득의 정열중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입에 붙어야 돼요. 소득의 정열중, 소득의 정열중, 소득의 정열중, 소득의 정열중, 소득의 정열중, 소득의 정열중. 이거는 조건 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반사.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소득 그러면 정열중.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딸랑딸랑만 해도 침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조건 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세요. 소득 수요. 자,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까? 증가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불변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고요. 세 번째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중간재. 그럼 소득 수요가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아무 관련 없는지를 가지고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정상재가 어떤 재화냐면 우등재 얘기하는 거예요. 우등재. 열등재는 어떤 재화냐면 열등한 재화 얘기하는 거죠. 중간재는 뭐 소득에 반응이 없는 재화를 중간재라고 하고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남에 한 40평짜리 50평 합시다. 50평. 이 형 뭐 살지도 못할 것이 50평 합시다. 그다음에 저기 시골에 15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좋아요. 시골에 15평짜리 아파트가 좋아요. 이게 정상재가 되고 이게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됩니다. 이거 사. 이거 사겠죠. 이 정상재예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소득이 증가되면 이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이게 열등재가 되는 거죠. 정상재 열등재는요. 얘를 무수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벤츠랑 티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티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쌤, 티 뭐요? 막 그래. 참 격세지감입니다. 세대 차를 느낍니다. 여기는 다 티코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할게. 다른 학원에 가면 좀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또 어린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 젊은 친구들 그 감각 좋은 감각들이 있거든요. 좋은 감각들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좀 많이 하면 또 신세대들 쓰는 용어들도 많이 알고 참 좋아요. 그리고 딸내미한테도 막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들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겠더라고. 아무튼 벤츠는 무슨 재? 정상재. 티코는 열등재. 한 70인치 TV가 있고요. 한 20인치 TV가 있어요. 70인치는? 20인치는? 근데 소득 감소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감소되면 정상재 이거 사요, 안 사요? 엄밀히 말하면 못 사요. 못 사요. 맞죠? 근데 소득이 감소되면 이거 찾아다녀야 됩니다. 열등재 수요가 오히려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잡아야 이게 소득이고 이게 수요인데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여야지 정상재예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고.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글자로 풀 때 소득 증가, 수요 증가도 정상재지만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재라는 걸 명심하세요.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재라는 걸. 열등재는 뭔데? 소득 증가의 수요 감소, 소득 감소의 수요 증가,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일 때 열등재가 되는 거고. 소금이나 간장처럼 소득의 반응이 전혀 없는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소득이 증가된다고 소금을 많이 먹습니까? 소득이 감소되면 싱겁게 먹습니까? 자기 취향대로 먹죠. 소득의 반응이 전혀 없는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방향이 같은 방향 무슨 재? 수요 방향이. 소득과 수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아무 관련 없으면 중간재. 근데 얘는 시험에 잘 나오기가 힘든 게 대부분 정상재를 가정해요. 대부분 정상재를 가정합니다. 열등재는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서 시험 잘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드는지 아세요? 좀 이따가 대체재 보완제를 예를 들 건데 대체재 보완제 문제에 꼭
지문 5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정상지 열등제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3개밖에 없어. 근데 몇 지선다? 5지선다. 그러니까 정상지 열등제 빌려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정열중이라는 단어만 알면요, 정상지 열등제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지문 2개 제거하고 3개 제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2개, 3개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 근데 개론에서는요, 소득의 정렬중, 딱 교차의 대보독 할 거거든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만 알아도 지문 2개, 3개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개론 시간에는 막 집중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참 시간표가 좋은 게 화요일 날 시간표가 세법이더라고. 화요일 날 충분한 힘을 비축하라고. 화요일 날 충분한 힘을 비축하라고. 화요일 날 충분한 힘을 비축해서 수요일 날 다 써버리라고. 집에 들어갈 때 하얀 재가 돼버리라고. 그러고 나서 또 시간표 참 좋은 게 목요일 날 중개사법이잖아. 대충 들으라고. 대충 들어도 80점 이상 맞게 해줘.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힘을 또 다 써버리라고. 다 써버리고 토요일 날 또 다행히 수업이 공시법이.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돼. 충분한 힘을 비축하라고. 토요일 날 뭐 강의 듣고 그래. 그렇죠? 예. 충분한 힘을 비축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학원에 가면요, 막 민법 다음 날이 개론이고 막 그 다음 날이 공법이고 이런 시간표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시간표가 그래도 잘 짠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화요일 날 충분한 힘을 비축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서 하루 쉬었다가 수요일 날 모든 힘을 다 쓰라고. 아시겠죠? 예,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원래 시기상으로 지금 세법 너무 열심히 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세법쌤은 그런 거 엄청 안 좋아해요, 그런 걸 갖다가. 세법쌤하고 공시법쌤은 약간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40개짜리 과목이 아니라서 약간 피해의식이 약간씩 있어요. 세법은 심해, 그게. 네, 심해. 엄청 한 번씩 얘기 들어보고 엄청 심하더라고. 난 세법인데 뭐시 하고 막 나도 엄청 심해. 뭐 개론이나 듣지 뭐 비아냥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엄청 심해요. 사람이 약간 심해. 그분한테 이제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하지. 자, 그러면 보세요.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두 번 다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콜라와 사이다는 둘의 관계라 그랬어요. 대체제 관계예요. 근데 콜라하고 피자 있잖아요. 둘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콜라가 어떤 제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랑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랑 얘가 보완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체제 보완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2개부터 출발합니다. 한 개만 가지고는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못한다. 이게 출발이에요. 제가 몇 개 나온다?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1개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나오니까. 근데 대체제는 어떤 제어냐면 성격이 비슷해서 바꿔 써도 되는 제어하고요. 보완제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제어하고요. 독립제는 두 제와 간에 관련성을 찾을래 아무 관련성이 없는 제어를 독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대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 사이다처럼 한 놈 사면 한 놈 안 사. 한 놈 안 사야 한 놈 사.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쪽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한쪽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제어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쟤를 사게 해야지 내 걸 사요. 쟤를 못 사게 해야지 내 걸 사요. 쟤를 못 사게 해야지 내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격을 올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올려야 돼요. 제 가격을 올려야지 쟤를 안 사고 내 거 살 거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되면 내 거 수요가 증가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얘를 사요. 얘 안 사면 얘 안 사요. 보완제 예시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바늘하고 실은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바늘하고 실. 짜장면과 짜장면과 단무지는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워낙 배가 크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짜장면과 단무지는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대표적인 보완제.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연필, 한장이다 내 이제. 연필과 지우개 같은 거. 그다음에 치킨하고 맥주 같은 거. 치맥.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소맥주 하시는 분들은 소주와 맥주도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뭐 하니까? 말아 드시니까. 말아 드시는 분들은요, 소주 사면서 꼭 맥주 사온다? 왜? 말아 먹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원래 통상 소주와 맥주는 대체제로 보거든요. 오늘 소주 먹을까 맥주 먹을까 이렇게 보통 대체제로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보완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 지금 술 마시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몸에 맞지 않는 걸 하는 겁니까? 그죠? 예.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겠고 소맥 먹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예,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소맥 진짜 제대로 한번 먹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때 같이 말아 먹어요. 예사야 예사고 얘 안 사면 얘 안 사는 겁니다. 보완제는 어떤 제화냐면 쟤를 사게 해야 돼요. 쟤를 사게 해야지 내 것도 덩달아 사거든. 그래서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을 하락시켜줘야 돼요. 보완제 가격을 하락시켜줘야지 쟤를 사면서 내 것도 사고요. 대체제는요, 쟤를 못 사게 해야 돼요. 그 대체제 가격을 상승시켜야지 쟤를 안 사면서 내 걸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 수요야. 뭐라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딱 2번 나왔어요, 그동안. 30번 시험 치는 동안. 30번 시험 치는 동안 2번이면요. 안 나오고 혹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싸 해야 됩니다, 아싸. 이건 너무 쉬워요.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대체제 수요가 감소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 보완제 수요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 보완제 수요 감소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감소. 상식입니다, 상식. 방금 다 맞추신 분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야, 그냥. 알겠죠? 예. 독립제는요, 이거 사든 말든 나머지 수요가 불변인 제화인데, 예컨대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 콜라 수요가 증가되면 분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죠. 콜라 수요가 감소되면 화장품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죠. 그런 제화를 독립제라 그래요. 독립제는 구색 맞추기용이지 시험에 내지는 않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드립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궁금하세요?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중요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 중요합니다. 이때 해당제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제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랑 차이 좀 알려드릴게요. 제화가 일단 내 거 나왔고 해당제화 나왔고 2개 나왔죠? 앞에 건 무조건 가격, 뒤에 건 무조건 수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한 놈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예요. 제가 2개 나면 앞에 거 가격, 뒤에 거 수요예요. 일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교차 탄력성은 적용되지 않는 것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는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요. 수요 가격도 교차 탄력성은 아니고요. 심지어 가격도 교차 탄력성은 아닙니다. 교차 탄력성은요, 제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앞에 거, 뒤에 거.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시험이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자꾸 이거 헷갈려요.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릴 게 없는데 헷갈려요. 헷갈릴 게 없는데 헷갈려요.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을 하고, 헷갈릴 게 없는데 헷갈려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제화가 2개 나오고 시험에서 이것만 물으니까 앞에 거 뭐, 뒤에 거.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일단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를 안 사요. 비싸니까. 그게 수요 법칙이거든요. 2단. 그럼 덩달아 반대로 내 거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2번째. 대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일단 대체제를 사요. 대체제가 싸니까. 그럼 내 거 수요는 안 됩니다. 감소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보완제를 안 사요. 비싸니까. 그럼 덩달아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맞아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내 거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면서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방금처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대체제 안 사고 내 거 수요 증가된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대체제를 살 거니까 2단 내 거 수요는 감소된다. 이렇게 시험장 가서 1단, 2단 하다가는요, 절단 납니다. 1단, 2단은 무엇의 지름길이다? 절단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1초 만에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돼. 대체제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되고요.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되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돼. 시험 칠 때쯤 되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결혼생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좀 빨리 앞당겨 보고 싶으시면요,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시면요, 아, 결혼생이 왜 그랬는지, 그가 왜 그랬는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7번 보세요. 그럼 이걸 1초 만에 정리하는 법은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밑에 걸 먼저 읽어요. 분모를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제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y제 가격 변화율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a 가격 변화율분의 b 수요량의 변화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b 가격 변화율분의 a 수요량의 변화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뭔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가격만 나와주고 다른 놈 수요만 나와주면 되는 거지. 이게 x, y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제와 다른 제와 그 얘기인데.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되고 안 되고? 되고. Y제 가격 변화율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되고 안 되고? A 가격 B 수요 되고 안 되고? 되고. C 가격 D 수요 되고 안 되고? 근데 이건 안 돼. A 수요 B 수요는 안 돼. A 수요 B 가격도 안 돼. A 가격 B 가격도 안 돼. 아시겠어요? 항상 앞에 게 뭐? 뒤에 게? 근데 그 둘의 결론부터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예요.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고 아무 관련 없으면 독립제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도 상승한다가 비례잖아. 근데 상승이라고 하면 안 돼. 증가라고 해야 돼. 왜냐면 가격은 상승하라고 할 수 있지만 양은요 증가 감소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가 있어. 얘 상승하면 얘도 올라가는 방향. 얘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는 방향이 대체제야. 얘 올라가면 얘 떨어지고 얘 떨어지면 얘 올라가고 이게 보완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글자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시험 나온 글자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 그랬지. 대체제 가격이 상승되면 내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거 수요도 감소. 이렇게 같은 방향. 보완제는 반대 방향이라 그랬지.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내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거 수요는 증가. 그래서 시험 지문에 대체제 가격.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인데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이 바로 나와야 돼요. 대체제 가격 상승, 내 거 아파트 수요 증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속도를 맞추어서 상향 평준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속도를 갖다 끌어내려 가지고 하향 평준화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대체제 가격 나왔어요? 보완제 가격 나왔어요? 내 거 수요 나왔어요? 대체제는 플러스라며? 보완제는 마이너스라며? 무슨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 교차. 대체는 같은 방향이에요? 대체제 가격 상승되면 내 거 수요는? 대체제 가격 하락되면 내 거 수요는? 보완제는 반대 방향이라면서요? 보완제 가격 상승되면 내 거 수요는? 보완제 가격 하락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최근에 판사하면서 수요 증가 요인 11개를 쓸 거예요. 수요 증가 요인. 제가 수요량 증가가 아니고 수요 증가 요인 11개를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소득 증가되면 수요 증가된다. 정상제일 때. 선호도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고 인구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지금 가격 싸니까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물을 거예요. 대체제 가격은 상승. 가격은 상승하라 그래야지. 대체제 가격 상승. 그래야 수요 증가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 하락. 그래야 수요 증가돼요. 보완제 반대 방향이니까. 금리는 인하. 규제는 완화. 그리고 부동산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대체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데 예금, 주식, 채권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호황이면요. 자금이 글로 다 가버려. 부동산 수요 감소되거든요. 그럼 대체 투자 시장이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불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요구수익이라 그랬잖아. 요구수익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기회비용 감소라 그래요. 기회비용 뭐? 감소. 대출 기간은 연장하면 좋아요? 축소하면 좋아요? 연장하면 매달 갚는 부담이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서 수요가 증가됩니다. LTV, DTI 같은 것을 융자 비율이라 그래. 비율 확대 축소. 확대. 그래서 나중에 수요 증가 요인 11개를 물을 겁니다. 그러면서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대체 투자 시장 불황, 기회비용 감소, 대출 기간 연장, 융자 비율 확대. 요 11개를 갖다가 지금 제 속도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는 순간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틀리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10분 쉬었다가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